네, 저는 도널드 위니컷의 소아의학을 거쳐 정신분석학으로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염병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콜레라, 결핵,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의 의료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요 시점에 이 루이 파스테르가 다시는 것처럼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미생물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위생, 영양, 신체 발달, 예방하는 거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의료계가 그렇게 발달해갔죠. 요 시점에 소아과에 재직하게 된 도널드 위니컷 1923년도에 패딩턴 그린 소아과 병원에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40년간 6만 명에 달하는 아동, 유아, 그들의 부모들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1923년도에 소아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그 시점부터 바로 정신분석을 훈련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도널드 위니컷은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는 소아과 의사이면서 소아의학을 고수하는 정신과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바로 정신과 의사들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정신과 의사가 정신분석학자구나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니컷이 1923년도에 소아과 의사로 재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주요 도시들을 나치가 폭격하면서 이 영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동들을 시골로 대피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강제 부모님과 강제 분리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안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1940년도와 41년도에 이 런던의 공습이 있은 이후에 이런 반사회적인 경향성, 훔치거나 오줌을 싸거나 파괴적인 행동들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니컷이 이러면 안 되겠어. 이거는 바로 감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BC 라디오 방송에서 50회 이상의 광현우를 부모들에게 일반인 대상으로 계속 이런 지식들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인 지식으로 알리면서 정신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훈련도 시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소개하는 소아의학을 거쳐 정신분석학이라는 책은 1931년도부터 1956년도까지의 위니컷의 소논문을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일반인, 또 그 시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증상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들을 계속 알리는데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위니컷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니컷은 인간의 접촉과 이제 접촉하는 거, 또 의사소통하는 현상을 계속 연구하면서 소아의학에서의 지식만 가지고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 정신과 의사, 정신의학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소아과 의사의 지식과 정신분석가의 지식이 서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책을 내게 된 거죠. 자, 저는 이 내용을 필립의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립은 1947년도에 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쵸. 39년도, 40년도쯤에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런던 대공황에 있던 이 시점에 이 필립은 어린 나이 2-3살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한 시골로 엄마와 강제 분리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아버지도 돌아오고 조촐하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유명한 기숙사에 다니게 됐어요. 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잘 다니고 있는 유명한 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그렇게 편지를 보냈냐? 당신의 아들이 이 훔치기를 계속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계속 유행병처럼 계속 퍼치고 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퇴학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니컷을 찾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증상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왔냐? 야뇨증 증상이 심각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질문은 위니컷은 왜 소아과 의사이면서 소아의학을 대신해서 정신분석할 게 아니라 소아의학을 거쳐 정신분석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3가지 목차를 준비했습니다. 자, 소아의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문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한쪽, 신체에 관한 문제만 계속 전문 지식을 갖다 보니까 이런 정서나 정신분석적인 무의식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진단에 실수가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한계가 드러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한계에 드러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성적인 돌봄의 시기에 문제가 있어. 이 돌봄의 시기에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존재의 연속성이 박탈되는 존재 연속성이 실패되는 경험 때문에 정신분석학을 말해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자기로 돌아오려는 이 퇴행인데 퇴행을 고전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병리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 위니컷은 통합된 자기로 돌아오려는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가 보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다래끼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 다래끼가 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갔어요. 자,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다래끼를 쨘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보기만 할 거야.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요거 안 째면 옆에도 생기고 또 계속 생길 거라는 거예요. 불안이 확 들어왔어요. 자, 이런 소아과 의사들은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치료적 무기에 대한 도전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고통, 아파하는 거, 이 다래끼 증상, 콧물 나고 열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대요. 빠르게 진단을 내려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소아과 의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불안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불안이 우리 경험해 보셨지만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불안하면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들은, 소아의학은 이것을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바라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의 기능, 우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 알려주는 신호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증상을 없애야 되고 빨리 진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소아과 의사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생리학, 유아의 생리학이나 생화학, 혈액의 분류, 뇌종양 이런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요즘도 이런 소아과 의사가 되려면 이런 과목들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의사들은 신체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위니컷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뇨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체적인 뇌하수체의 문제야. 갑상선 이상으로 생기는 거야. 호르몬이 분비가 억제되어야 되는데 너무 나온다든지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토하는 증상을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증상의 의미를 무시하기 때문에 소아의학을 거쳐야 한다라고 정신분석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불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신체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비뇨기 계통의 감염이나 기생충의 문제야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 낳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왔겠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제 증상을 보고 오미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미 뭔지 아세요? 네, 진드기요. 근데 그 진드기가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도 아이하고도 같이 자면 안 돼. 그 아이한테 다 옮길 거야 라고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근데 안 낫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이 증상은 건강에 좋지 않을 때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통으로 인해서 배앓이를 하는 아이 증상이 이 맹장염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맹장을 떼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임신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으며 이런 배앓이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하니까 엑스레이를 못 찍어요. 엑스레이 딱 찍으면 맹장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거든요. 못 찍으니까 맹장인 것 같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아봐서 수술은 하진 않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지금 맹장 계속 붙어 있고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이라는 건 이 초조함을 나타나게 해. 사람들이 초조하면 다리를 떤다든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의사들을 신체적인 걸 보고 무도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위니컷이 보니까 소아과 병원에 오는 외래 환자 절반이 신체적인 질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의학의 지식, 또 기구들이 발전하면서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피검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아니 신체에 문제가 없어. 근데 얘가 계속 아프대. 이런 거 많죠. 시민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서적인 장애가 있더라. 인격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더라. 라고 위니컷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찰한 모든 가치들 보니까 신체적인 질병에 대한 확실한 지식 있어야 해. 그런데 그걸 넘어서 심리적인 측면도 포함해야 돼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필립의 사례에서도 필립이 아까 어떤 증상 때문에 퇴학 위기에 있었죠? 훔치기 증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소아의학에서는 전문적인 신체 증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동 조절 장애다. 전전두엽에 문제가 있다.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필립이 나중에 퇴행하면서 야뇨증이 심했는데 이 야뇨증만 바라보고 이 전문가들은 야뇨증만 바라보고 계속 야뇨증만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헛된 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분석을 말해야 된다라고 위니컷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신체적인 질병은 침범이나 결핍으로 인해 그런데 그 이면에 심리적인 장애는 정서 발달에 왜곡이 있거나 지체가 있거나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의 정서 발달 과정을 이렇게 위니컷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 끝에는 유전적인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하고 통합하고 대상과 관계 맺으려는 이런 성숙하고자 하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이것을 맨 끝, 다른 쪽 끝에는 이것들을 지원해주거나 실패해서 상처를 주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 환경 사이에 그 사이에서 방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이에요. 자, 예비 부모교육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알면 결혼해서도 아이 낳고도 훨씬 편할 수 있는 지식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처음에 응애 하고 태어나면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해. 인격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말도 못하고 혼자 아시죠? 3개월 동안은 흑백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아이가 혼자 버둥거리면서 막 울기만 하지 혼자 우유를 먹을 수 있고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고 혼자 기어다닐 수도 못해요. 그런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유아 경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모성적 환경. 그러니까 어머니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머니가 제공하는 안아주기. 위니컷의 용어로 홀딩이 중요해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 동물들과 다르게 엄마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기가 있어요. 자, 이때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굶어 죽고요. 따뜻하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절대적인 의존 시기에 본능적으로 엄마들은 1차적 모성 몰두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차적 모성 몰두는 정신병적인 수준처럼 엄마가 아이한테 초몰입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뱃속에 있어 막달 때부터
거의 출산 직전부터 거의 5개월, 요때까지 엄마의 1차적 모성 몰두가 일어나는데, 저의 경험으로 생각하면, 저희 막내 아이가 울 때 소리가 안 나서 이제 나중에 병원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너무 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깬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고, 이게 이제 사진 같아요. 얼굴에서 딱 울고 있는데 소리는 안 나. 그런데 그거에 얼마나 촉을 세우고 있으면 1차적 모성 몰두죠. 제가 그 아이가 깨는데 애가 울고 있는 걸 캐치해서 아이 돌봐요. 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이때 아이들은 최소한 3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 현실과 이제 접촉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자기의 신체적인 충동과 이런 감각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신체적인 감각을 통합해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정신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이런 과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자기의 욕구에 만족해요. 쾌락이에요. 자,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줘요? 아이한테 불쾌감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생아 태어나면 거의 출생해서 3개월까지는 이 17시간 자요.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조리원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집에서 아이 돌보셔도 돼요. 자, 이럴 때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 그럼 아이들은 대상세계로부터 철수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요. 그런데 배고파, 축축해, 내 신체가 불편해, 신체적인 욕구가 올라와. 그러면 외부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상한테 자꾸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이런 자폐적인 시기에서 조금씩 대상과 관계를 하는 게 바로 신체와 대상의 욕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선생님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엄마는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유니크하게 2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으로서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게 대상으로서의 어머니냐? 자, 아기가 응애 하고 울어요. 배가 고파. 기저귀가 찝찝해. 목욕하고 싶어. 이런 긴급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바로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두 번째는 아이가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는데 위험 요소가 확 왔어. 이것을 막아주고 돌봐주는,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가 환경으로서의 어머니. 요 2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기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다뤄주고, 목욕시켜주고, 흔들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이 유아의 돌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욕시켜줄 때 속삭이를 벗겨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애가 막 울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속삭이 입힌 상태에서 자, 이렇게 물속에 넣기도 하고요. 아이를 만질 때 엄마 손이 차면 아이가 깜짝 놀래요. 자, 어떤 엄마들은 손을 막 이렇게 비빈 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만져주거든요. 자기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 이런 디테일하게 아이한테 계속 집중하면서 정서적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흔들어주면서 이런 유아적인 돌봄, 정서적인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아이 낳으면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엄마는 아이한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 계속 존재해야 된대요.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아이 낳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아빠가 울타리 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울적인 엄마가 아니라 심장이 뛰는 엄마로 존재를 해야 된대요. 또 접촉해주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움직여주고 아이의 욕구를 제공해주고 또 존재의 연속성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아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투사를 하거든요. 으앙 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투사를 하는데 그 취약성을 엄마가 다 담고 소화해줘서 견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면 아이한테 짜증을 내게 돼요. 그런데 여기가 찝찝했어. 배가 고팠어. 이거 추웠어. 이렇게 돌봐줘야 된다라고 유니카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차츰차츰 엄마가 돌봐주는 걸 경험하다 보면 아이는 인격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성적인 실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이런 모성적인 실패가 계속 반복됐을 때
존재의 연속성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위협은 좌절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없어질 것 같아. 멸절될 것 같아. 멸절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도 참 따뜻한 게 절대적인 의존기에 어머님이 이렇게 잘 맞춰주면 상대적인 의존기로 넘어가요. 환경이 이렇게 절대적일 수만 없지만 빠르게 상대적인 걸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해주는 엄마? 그거 얘기 안 하고요. 절대적인 의존기는 필요해요. 상대적인 의존기 와서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 good enough mother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집이 이 모양이 돼요. 왜? 그럼 엄마도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이런 이 결핍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함, 충분히 좋은 어머니로만 돌봄을 해줄 때 이 결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결함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신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다 해주면 100% 다 해주면 아이가 할 필요가 없어서 망가져요. 그런데 이런 부족함, 결함 때문에 아이는 그 보완을 통해서 정신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에 이 상대적인 의존기 아동기 초기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자비한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 무자비한 단계는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모든 아이들한테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를 쓰레기나 노예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얻었으면 어머니를 귤껍질처럼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이들이 계속 저 장난감 꺼내달라고 꺼내줬더니 그 장난감에 몰입하면서 엄마는 더듬떠도 안 봐요. 엄마가 자꾸 물어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귤껍질처럼 버림받아도 엄마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고 보복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위니컷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젖을 찡 눌려요. 엄마의 머리카락을 꽉꽉 잡아당겨요. 아이 놀이거든요. 이런 놀이를 할 때 무자비한 자기를 막 표현해도 되는 이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공격성을 숨길 수밖에 없고 해비된 상태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공격성, 통제되지 않는 이런 충동이 자기 안에서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해치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런 놀이를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환경의 안정성, 또 신뢰할 만한 이런 돌봄,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계속 시간적으로 계속 지속될 때 아이는 연속성이 파괴되지 않고 어떻게 분화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 존재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필립의 사례에서도 전쟁이 그 가정의 평화를 방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런던 대공습으로 인해서 아이들 2살 된, 4살 된 아이들이 다 엄마하고 갑자기 강제로 분리돼서 도피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필립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2살 때 어머니와 같이 형을 따라서 떨어져서 그 도피를 갔다 왔는데 그 후에 돌아왔지만 그 내면에 파괴된 집은 복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위니컷을 만나서 스키굴 게임을 하면서 환상놀이를 하면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 이모 집에 자신들을 맡기고 형이랑 자기를 맡기고 갔거든요. 어머니가 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이모 집에 우리를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나왔어요. 환상으로 놀이로 아이가 그것을 버텼거든요. 엄마인 줄 알고 엄마일 거야 하고 달려갔는데 끔찍한 일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이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박탈이 일어났다. 돌봄의 실패가 일어나서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돌봐주는 것에 어려움이 겪었어. 그러면 아이는 그 시점에 실패 상황에 얼어붙게 된다. 말 그대로 고착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고착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자기 방어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다라고 위니컷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초기 발달 단계에서 환경이 돌봄이 엄마가 제대로 절대적인 시기에 돌봄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절공포 이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어기제도 원시적인 방어기제가 나타나요. 어떤 방어기제가 나타나냐? 거짓 자기를 만든다든지 철수한다든지 해리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과도하게 수능을 한다든지 이 아이가 이제 전능적인 환상을 갖잖아요. 그 시기에 머물러 있어서 전능적인 환상으로 정신병적인 수준에 간다든지 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원시적인 방어기제 나쁜 거로만 보지만 이 위니컷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짓 자기는 자신 안에 있는 참 자기를 숨겨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표현했다가 철퇴를 맞고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보거나 아니면 외상이 심할 때 퇴행을 하는데 이런 퇴행에 대해서 보통 정신분석에서는 리비도의 고착으로 인한 그 병리적인 퇴행이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이 위니컷은 퇴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호의적인 상황을 다시 만들어서 나 다시 재구조화할 거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거야. 라는 무의식적인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런 환상의 세계가 우리 분석 상황에서 벌어지잖아요. 이런 분석 상황에서 분석가가 깊이 이해해주고 또 시기적절하게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경험을 통해서 이 퇴행하고 이전하는 관계에 분석가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위니컷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적응을 수정할 수 있는 과거에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던 이런 방어기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고도로 조직화된 이런 자기 방어기제, 그러니까 거짓자기, 아까 말했던 이런 거짓자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이런 환경이 제공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참자기로 바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담도 환상의 세계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는, 놀이해보는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상담에서 열심히 노세요. 열심히 환상 작업하시고 환상 놀이를 해보셨으면 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자기 거짓 자기를 갖고 있던 것들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중간 단계에서 돌보는 자기로 대체되고 또 분석가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와 통합된 자아를 다시 갖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필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위니컷이 이 어머니에게 설명을 해요. 이런 증상, 훔치기 증상 나타난 것은 우리 필립이 2살 때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필립한테는 정신의학적인 돌봄이 아니라 정상적인, 아까 말한 어머님과 어릴 때 모성적으로 돌봐줬던 이런 정상적인 돌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유아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필립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철수했어요. 의존적인 단계로 다시 철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철수했냐면 이제 아기처럼 깨워도 안 일어나고 깨워서 옷을 입혀야 하고 또 깨우면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교양 있게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잼을 먹는 게 아니라 막 아기처럼 그냥 막 퍼먹듯이 막 이렇게 퇴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모에서도 흥미를 잃게 되었고 계속 이제 아기처럼 계속 퇴행이 반복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 일어나는 건 힘들었지만 어느 날은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야뇨증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매일 밤 오줌을 쌌대요. 자, 이런 퇴행이 3개월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3개월 동안 이 어머니는 위니컷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 필립이 다시 잃어버렸던 걸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 퇴행을 돌봐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필립이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위니컷은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머뭇거림이 사라지고 이제 증상도 사라졌어요. 그는 이제 학교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위니컷이 소개를 합니다. 자, 퇴행을 계속 받아줬더니 이런 증상에 박탈당한 이런 모성적 실패에 대해서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자, 이후에는 필립이 빠르게 뒤쳐졌던 것들을 다 만회했다라는 거예요.
자, 퇴학시킨다고 편지 보냈던 교장 선생님이 야, 이 아이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소년이야. 이라고 위니컷에게 편지를 보내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거. 12살 반이 되었을 때 어머니도 좋아하시죠? 퇴행 받아줬더니 어떻게 됐대요? 엄격한 곳으로 알려진 공립학교에 들어갔대요.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죠? 네. 요 돌봄을 제대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엄격한 공립학교에 들어갔다. 더 중요한 거. 자, 그는 학업 능력이 동급생보다 1년 정도 앞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이들이 퇴행하면 너무 불안해요. 하지만 그 시기에 뭔가 잃어버린 게 있구나라는 해석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다시 돌봐줬을 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분석가의 이런 충분한 좋은 적응 다시 한번 경험해주게 되면 나중에 거짓짜기에서 참짜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위니컷이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아의학과의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신체와 정신성을 연결해주고 친숙하게 해주는 정신분석 경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아의학을 거쳐 정신분석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니컷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신분석이 하나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생리학에서의 전문 지식을 얻는 것과 공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김병훈 교수님이 리플렛 여러 가지 신학과, 철학과, 문학과, 신체 생리 여러 가지 장르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김병훈 교수님이 만들어주신 사례 개념화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분석가로서 계속 훈련을 거치기에 신체 생리학적인 부분도 지식도 알아야 하고 또 정신분석적인 이런 지식을 같이 통합하면서 증상자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위니컷이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